아주 오래전 제주도 평대리에는 부지런히 땅을 일구며 살아가던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비자림 근처에 위치한 자신의 밭에서 하루 종일 비지땀을 흘리며 일에 열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일이 일찍 끝나자 농부는 근처 밭에 있는 단짝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친구의 밭을 향해 좁은 돌담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멀리서 보니 친구가 밭 한가운데에서 소를 끌며 마지막 밭갈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농부는 친구가 아직 일이 덜 끝났다고 생각하며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하던 일을 멈추더니 이해할 수 없는 괴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를 멈춰 세우고는 소의 코에 연결된 곶비줄을 거칠게 풀어헤쳤습니다. 그러더니 그 질긴 밧줄을 자신의 목에 여러 번 칭칭 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농부는 저 친구가 더위를 먹어 미친 것인가 싶어 당황스러운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친구는 자신의 목에 감긴 줄을 죽을 힘을 다해 조였다가 다시 풀기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농부는 소리를 지르며 친구를 향해 전력으로 질주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귀신에 홀린 듯 곶비줄을 든 채 근처에 있던 커다란 비자나무 아래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나무 위로 줄을 던져 묶더니 자신의 목을 메고 허공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농부는 나무 밑으로 달려가 친구를 붙잡고 줄을 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겨우 밧줄을 풀어 친구를 바닥에 눕혔을 때 그의 얼굴은 이미 넋이 완전히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정신을 차린 친구는 겁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농부가 도대체 왜 이런 미친 짓을 했느냐고 묻자 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친구는 밭을 갈던 도중 갑자기 하늘에서 도롱이를 입은 괴상한 놈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괴물은 아무런 말도 없이 친구의 목에 줄을 걸고 나무 쪽으로 강하게 잡아당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홀려 스스로 죽게 만드는 공포의 존재가 바로 제주도의 그슨새입니다. 그슨새는 주로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 씌우는 주쟁이를 뒤집어 쓴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롱이를 입은 외다리 귀신인 독각귀와도 매우 흡사한 생김새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을 옮기는 독각귀와 달리 그슨새는 오직 사람의 정신을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점은 그슨새가 어떤 원한도 없이 단지 재미를 위해 사람을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보통의 귀신들이 밤에 활동하는 것과 달리 이 요괴는 대낮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특히 혼자 있는 사람만을 골라 노리는 치밀함과 공격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표적이 되면 그슨새의 강력한 환각에서 벗어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만 주변에 다른 목격자가 나타나면 그슨새는 연기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이름의 유래를 살펴보면 그슨은 옳지 못함을, 새는 사악한 기운을 뜻한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제주 방언으로는 지붕을 잇는 그을린 띠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원들은 그슨새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제주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와 비슷한 존재로 원통함을 품은 아이 귀신인 세탄이 또한 제주 전설에 등장합니다. 제주도의 척박한 자연 환경 속에서 이러한 귀신 이야기들은 일종의 경고처럼 전해 내려왔습니다. 혼자 남겨진 인간의 심약한 틈을 타서 파고드는 사악한 기운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평대리 농부의 친구는 운이 좋아 살아남았지만 모든 이들이 그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주도 전역에는 그슨새 외에도 사람을 홀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많은 존재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비극의 주인공인 김영땅의 한 포수 이야기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가 겪은 일은 그슨새의 장난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잔혹한 육체적 위협이었습니다. 과연 그가 만난 것은 단순한 요괴였을까요? 아니면 숲 자체가 빚어낸 거대한 악이었을까요? 농부는 얼어붙은 채로 친구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친구는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듯 허공을 향해 고개를 까닥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하고 있는 공간에는
오직 눅눅한 안개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농부가 친구의 이름을 크게 불렀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친구의 어깨가 위아래로 크게 들썩이며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손이 서서히 자신의 목으로 올라가더니 손톱을 세워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서서히 핏기가 가시며 검푸른 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농부는 친구의 등 뒤에서 무언가 펄럭이는 집더미 같은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젖은 도롱이를 입은 채로 허공에 둥둥 떠있는 형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끈이 친구의 목을 서서히 조이며 위로 끌어올리는 듯 했습니다. 친구는 컥컥거리는 소리를 내며 공중에 매달린 채 발버둥을 쳤습니다. 농부는 정신을 차리고 옆에 놓여있던 낫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그 기괴한 그림자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농부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낫을 휘둘렀으나 그것은 마치 연기를 베는 것처럼 허공만을 갈랐습니다. 도롱이를 입은 존재가 고개를 돌려 농부를 비웃는 듯한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친구의 얼굴은 이미 보라색으로 변해 혀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농부는 무작정 친구의 다리를 붙잡고 아래로 끌어내리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힘은 농부의 힘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어느새 친구의 품 안에서는 낡은 삼배 밧줄 하나가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밧줄은 스스로 매듭을 만들더니 나무 위로 툭 던져졌습니다. 친구는 자신의 의지가 아닌 듯 억지로 밧줄 속에 목을 집어넣었습니다. 농부는 주머니를 뒤져 성냥을 꺼내 불을 붙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습한 공기 때문에 성냥불은 자꾸만 맥없이 꺼져버렸습니다. 그슨 새는 단 한 개의 다리로 껑충 뛰며 농부의 주변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껑충거릴 때마다 마른 짚이 쓸리는 소리가 숲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농부의 발목에도 어느덧 보이지 않는 끈이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넘어지지 않으려 나무를 붙잡았으나 나무 껍질이 칼날처럼 손을 뱄습니다. 친구의 몸이 마침내 바닥에서 완전히 떨어져 공중에서 춤을 추듯 흔들렸습니다. 농부는 비명을 지르며 가슴 속에서 비상용 칼을 꺼내 밧줄을 향해 던졌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칼날이 밧줄을 스치며 올가미가 느슨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친구의 몸이 낙엽 위로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농부는 서둘러 친구에게 달려가 그의 목에 걸린 매듭을 풀어냈습니다. 하지만 공중에서는 여전히 그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자 숲의 모든 나무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꿈틀거렸습니다. 농부는 기절한 친구를 업고 무작정 숲 밖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도롱이의 짚이 땅에 끌리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발이 엉키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숲의 출구는 가까워 보였지만 안개는 마치 벽처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겨우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농부의 등에 엎인 친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친구는 농부의 귓가에 대고 사람의 것이 아닌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도 그 도롱이를 입고 싶지 않니? 라는 말과 함께 친구의 손이 다시 농부의 목을 향했습니다. 농부는 친구의 손길을 필사적으로 뿌리치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목을 조르던 친구의 손이 허공을 휘저으며 기괴한 비명과 함께 멈췄습니다. 친구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제자리로 돌아오며 초점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꺽꺽거리는 숨소리와 함께 친구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칠게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농부는 두려움에 떨며 친구에게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친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에 남은 붉은 손자국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목을 맨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홀렸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햇빛이 쨍쨍한 대낮에 비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었다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남자는 비가 오지도 않는 맑은 날씨에 지프로 만든 도롱이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커다란 삿갓을 깊게 눌렀어서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장 기괴했던 점은 그 비옷 아래로
오직 하나의 다리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외다리로 선 그 존재는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친구는 회상했습니다. 그 존재가 나타난 순간부터 주변의 모든 새소리가 뚝 끊겨버렸습니다. 친구는 그 외다리 귀신을 보는 순간 온몸의 근육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귀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친구의 머릿속에는 밧줄을 매라는 명령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항하려 했지만 손은 마치 타인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듯 밧줄을 챙겼습니다. 제주 노인들이 경고했던 그 선새가 바로 이 존재였다는 것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그 선새는 제주도 방언으로 그늘을 뜻하는 그슨과 새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이는 그늘진 곳에 숨어 있다가 사람을 홀리는 요괴의 특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다른 귀신들과 달리 그슨새는 오직 햇빛이 비치는 낮에만 활동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밤의 어둠은 경계하지만 따사로운 낮의 침묵은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그슨새가 주로 혼자 있는 사람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롱이는 원래 비를 막아주는 도구이지만 그슨새에게는 신분을 숨기는 갑옷과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저 밭일을 하던 농부가 쉬고 있는 것처럼 보여 쉽게 방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그 아래에 숨겨진 기괴한 신체 구조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친구의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며 당시의 공포가 되살아나는 듯 떨렸습니다. 그는 그슨새가 밧줄을 건네줄 때 보았던 손가락이 짐승의 발톱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농부는 친구를 부축해 서둘러 숲을 빠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숲길을 되돌아가려 해도 이상하게 길은 계속 제자리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나무들 사이로 누군가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나무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농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친구는 그슨새가 한번 목표를 정하면 절대로 그냥 포기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슨새는 육체적인 힘보다 인간의 정신적 약점을 파고드는데 능숙합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순간이 그슨새가 가장 좋아하는 사냥의 시간입니다. 멀리서 다시 한번 쇳소리 섞인 웃음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사력을 다해 나무 덩굴을 헤치며 앞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숲의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농부는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침내 숲의 경계에 도달했을 때 친구는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비로소 차가웠던 공기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안도하는 농부의 귀에 친구의 마지막 중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놈은 사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 그저 누군가와 함께 놀고 싶어하는 아이 같았어. 그 순간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마을 어귀, 누군가 도롱이를 입고 서서 그들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던 그 기괴한 형체는 한낮의 태양 아래에서도 서늘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귀신이 어두운 밤에만 나타난다고 믿지만 제주도의 그슨새는 그 상식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녀석은 해가 가장 높이 뜬 대낮에 홀로 길을 걷거나 밭일을 하는 사람의 뒤를 조용히 밟기 시작합니다. 그슨새라는 이름의 유래를 살펴보면 이 존재가 얼마나 인간에게 적대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주 방언으로 그스다는 무언가를 홀리거나 마음을 어지럽힌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를 의미하는 전미사가 붙어 사람을 홀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날카롭고 민첩한 존재를 뜻하게 된 것입니다. 그슨새의 가장 잔혹한 점은 배가 고파서 사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을 해치는 재미를 위해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녀석은 외다리로 껑충껑충 뛰며 이동하는데 그 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 좀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지프로 만든 도롱이를 입고 있어 멀리서 보면 그저 비를 피하는 농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당신은 도롱이 아래의 다리가 오직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슨새에게 홀린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근처의 나무로 걸어가게 됩니다.
주머니에서 밧줄을 꺼내거나 심지어 입고 있던 옷을 찢어 매듭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정신은 멀쩡하지만 몸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공포는 겪어보지 않은 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 신세는 그 광경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기괴한 웃음을 흘릴 뿐입니다. 이 요괴는 제주도의 척박한 환경과 고립된 지형이 만들어낸 가장 원초적인 공포의 형상화입니다. 사람들은 이 존재를 피하기 위해 낮에도 혼자 다니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운이 나쁜 자들은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총을 든 포수나 낫을 든 농부처럼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이들이 주된 표적이 되었습니다. 녀석은 인간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파고듭니다. 한번 시야에 들어온 먹잇감은 결코 놓아주지 않는 집요함을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신세의 공포를 잠시 뒤로하고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된 김영마을로 향합니다. 이곳에는 마을 최고의 명사수로 이름을 날리던 한 포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귀신 설화 따위는 믿지 않는 담력이 아주 센 사내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냥감을 쫓아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산의 기운이 평소와는 다르게 무겁고 축축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숲의 정막을 깨고 어디선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포수는 본능적으로 총을 고쳐 쥐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주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짐승이 아닌 짙은 그림자만이 일렁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포수는 기이한 기분에 휩싸였지만 사냥꾼의 자존심이 그를 멈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갑자기 발밑에 흙이 무너지며 포수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소중한 총이 깊은 구덩이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포수에게 총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기에 그는 망설임 없이 구덩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구덩이는 생각보다 깊었지만 포기하기에는 그 안이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그는 허리에 차고 있던 밧줄을 꺼내 튼튼한 나무 줄기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한 걸음씩 어둠 속으로 몸을 내던지며 포수는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안의 공기는 바깥보다 훨씬 차갑고 묵직한 냄새가 났습니다. 바닥에 발이 닿는 순간 포수는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강렬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 위를 보았을 때 구덩이 입구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형체는 아무런 말도 없이 포수를 내려다보며 기괴하게 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포수가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 팽팽하던 밧줄이 위에서부터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주의 맑은 하늘 아래 김영의 우거진 숲은 평소보다 더욱 고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노련한 포수는 덤불 사이를 조용히 가로지르며 숨죽인 채 먹잇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평생을 함께한 날 같지만 튼튼한 화승총이 묵직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갑자기 발밑의 흙이 부자연스럽게 꺼지는 느낌에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덤불 속에 가려져 있던 깊은 수직 구덩이가 그를 향해 입을 벌렸습니다. 포수는 균형을 잡으려 애썼지만 어깨에 메고 있던 총이 미끄러져 구덩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탁, 타닥 하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금소금은 총이 한참을 내려갔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 총은 그의 유일한 재산이자 가족을 먹여 살릴 소중한 도구였습니다. 포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총을 건져 올릴 방법을 찾기 위해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그는 근처에 자라난 튼튼한 칡넝쿨과 밧줄을 가져와 나무 기둥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밧줄의 끝을 구덩이 아래로 던지자 끝없는 어둠이 그것을 빨아들이는 듯했습니다. 포수는 밧줄을 꽉 잡고 조심스럽게 구덩이 안쪽 벽면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동굴 내부의 서늘한 공기가 순식간에 그의 온몸을 감싸며 소름이 돋게 했습니다. 거친 현무암 벽이 그의 옷을 긁어대며 불길한 소리를 냈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원형의 입구는 점점 작아지며 마치 먼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팔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총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어느 순간 발끝에 딱딱한 바닥이 닿자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 차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바닥을 더듬으며 떨어뜨린 화승총의 차가운 감촉을 필사적으로 찾았습니다. 마침내 손끝에 익숙한 금속의 느낌이 닿았고 그는 서둘러 총을 거머쥐었습니다. 이제 이 어두운 지옥 같은 곳에서 빠져나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밧줄을 다시 잡으려던 순간 동굴 천장 쪽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 낮게 읊조리는 웃음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포수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며 밧줄을 세게 잡아당겨 위로 올라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팽팽해야 할 밧줄이 갑자기 아무런 힘없이 아래로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위를 올려다본 그의 눈에 구덩이 입구에 서 있는 검은 그림자가 포착되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아무런 말도 없이 단지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고만 있었습니다. 포수는 목이 터져라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위쪽의 그림자가 손을 움직이자 묶여 있어야 할 밧줄의 뭉치가 통째로 구덩이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탈출구가 완전히 봉쇄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둠 속 어디선가 축축한 무언가가 바닥을 끄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화승총을 들어 소리가 나는 방향을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총구 끝에 보이는 것은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끝없는 어둠뿐이었습니다. 구덩이 위를 가로막은 그림자가 이제는 천천히 입구를 덮어버리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여기로 오렴 하는 환청이 그의 귓가를 맴돌며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젖은 벽을 손톱이 깨지도록 긁으며 기어 올라가려 했지만 번번이 미끄러졌습니다. 절망적인 시도가 반복될수록 그의 체력은 급격히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구덩이 입구의 그림자는 사라졌고 완전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동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기어나오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포수가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거대한 손 하나가 그의 발목을 낚아채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발목을 낚아챈 차가운 감촉은 마치 죽은 자의 손길처럼 호수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비명을 질렀으나 소리는 습한 동굴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돌부리의 등이 긁히며 옷감이 찢어지는 비명 같은 소리가 어둠 속을 채웠습니다. 포수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바닥에 굴러다니던 밧줄 끝을 움켜쥐었습니다. 위쪽에서 내려오던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그의 몸이 공중에 매달렸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그곳엔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의 어둠만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머리 위 동굴 입구에서 정체 모를 기척이 느껴져 포수는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동굴 입구 테두리에는 검은 실루엣을 가진 존재가 무심하게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말도 없었으며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죽음의 그림자 같았습니다. 포수는 그것의 정체가 전설로만 듣던 목신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목신은 아주 천천히 손을 뻗어 포수가 매달려 있는 밧줄의 매듭을 매만지기 시작했습니다. 포수는 살려달라고 외치며 발버둥 쳤지만 허공에서의 몸부림은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위쪽에서 밧줄이 바위에 쓸리는 기분 나쁜 마찰음이 동굴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목신은 포수의 공포를 즐기는 듯 아주 느린 속도로 밧줄을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밧줄의 가닥이 하나둘씩 끊어지며 포수의 몸이 조금씩 아래로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압박감 속에서 그는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밧줄을 기어오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신은 그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밧줄을 거칠게 흔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좌우로 크게 흔들리는 밧줄 때문에 포수의 몸은 차가운 벽면에 무참히 부딪혔습니다. 목신의 입가에는 보이지 않는 비웃음이 서려 있는 것만 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남은 밧줄의 심지가 뚝 소리를 내며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중력의 법칙에 따라 포수의 몸은 수직으로 추락하며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그의 몸은 동굴 바닥에 고인 물 위로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온몸의 뼈가 어긋나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고
포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정신을 차리려 했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보이는 것은 오직 사방을 에워싼 돌벽뿐이었습니다. 저 멀리 동굴 위쪽 구멍에서는 여전히 목신이 그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포수는 절뚝거리며 출구를 찾아 동굴 안쪽으로 기어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안쪽에서는 기분 나쁜 물방울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흐느낌 같은 환청이 들려왔습니다. 벽면에는 오래전 이곳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의 것으로 보이는 기괴한 낙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발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고 포수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것은 흙에 반쯤 파묻힌 사람의 해골이었으며 턱뼈는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포수는 뒤로 물러나려 했으나 등 뒤에서 차가운 입김이 느껴졌습니다. 어디 가려고 하는 속삭임이 사방의 벽에서 동시에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 잡히는 것은 오직 차갑고 눅눅한 공기뿐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서서히 타들어가는 마지막 희망의 조각뿐이었습니다. 동굴 천장에서 목신이 내려뜨린 듯한 새빨간 밧줄 하나가 눈앞에서 흔들거렸습니다. 그 밧줄은 마치 뱀처럼 살아 움직이며 포수의 목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포수는 그것이 자신을 다시 지상으로 올려줄 동아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밧줄이 목을 죄어오기 시작하자 그는 마지막으로 지상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목신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동굴을 가득 채웠고 포수의 눈앞은 아득하게 멀어져만 갔습니다. 동굴 바닥에 떨어진 포수의 머리 위로 차가운 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으스러진 다리의 고통이 뒤늦게 해일처럼 전신을 덮쳐왔습니다. 포수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잘려나간 밧줄 끝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축축한 흙과 날카로운 돌 조각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위쪽 구멍에서 기분 나쁜 살갗 마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덩이 입구에 걸터앉은 정체불명의 존재가 포수를 뚫어지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포수는 목이 터져라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으나 목소리는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위의 존재는 대답 대신 기괴하게 몸을 뒤틀며 소리 없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포수는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실체였습니다. 제주의 노인들은 이 존재를 목신이라 부르며 경계해 왔습니다. 포수는 품 안에서 작은 칼을 꺼내어 마지막 저항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목신은 순식간에 포수의 발치까지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목신의 눈은 굶주린 짐승처럼 번들거리며 포수의 영혼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포수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것임을 예감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과 함께 포수의 의식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후 실종된 포수를 찾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숲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구덩이가 있다. 누군가의 외침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밧줄을 내려 동굴 아래를 확인한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습니다. 포수의 시신은 동굴 바닥이 아니라 벽면에 기괴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목에는 밧줄이 아닌 살점처럼 질긴 나무 뿌리가 감겨 있었습니다. 포수의 눈은 마치 무언가를 보고 놀란 듯 여전히 크게 떠진 채 굳어 있었습니다. 마을 장로들은 이것이 분명 목신의 소행이라며 몸서리쳤습니다. 목신은 사람을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고통을 즐기는 악질적인 요괴입니다. 그는 동굴이나 깊은 숲속처럼 고립된 장소에서 먹잇감을 기다립니다. 목신이 부르는 소리는 가끔 사랑하는 가족의 목소리로 변하기도 합니다. 포수는 추락하기 직전 동굴 위에서 자신을 부르던 다정한 음성을 기억해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목신의 영역에 발을 들이면 살아서 돌아갈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는 인간의 공포를 양분 삼아 자신의 형체를 더욱 견고하게 다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포수의 시신을 수습하여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 뒤로 무성한 수풀이 흔들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나무 뒤에서 창백한 손 하나가 손짓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포수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산자들에 대한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제주의 산간 지역에서는 혼자 걷는 것을 금기시하는 풍습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목 씨는 여전히 그 동굴 근처 어딘가에서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포수가 남긴 총은 아직도 그 깊은 구덩이 바닥에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그 총을 줍기 위해 내려가는 사람은 포수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숲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아닌 거대한 함정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숲에서는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흐느낌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마을로 돌아온 사람들 중 한 명의 그림자가 평소와 다르게 두 개로 갈라져 보였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사람들 사이에서 갈라진 그림자는 서서히 형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목 씨는 고정된 형태 없이 희생자의 눈에 가장 매혹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길을 잃은 나그네 앞에 나타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홀려 뒤를 따라가는 순간 죽음의 덫은 완성됩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발치에는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목신이 남성으로 변할 때는 듬직한 사냥꾼의 외양을 빌려 신뢰를 얻습니다. 이러한 변신술은 제주도의 험한 지형에서 홀로 떨어진 인간을 사냥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수단입니다. 숲의 정령인 줄 알았던 존재가 순식간에 포식자로 변하는 과정은 기괴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예로부터 인적 드문 곳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절대 대답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이든 혼자 있을 때 들리는 환청은 그 신세나 목신의 초대장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 전역에 퍼진 이러한 경고는 단순한 미신을 넘어 생존을 위한 지혜였습니다. 척박한 땅과 거친 바다 사이에서 인간은 보이지 않는 위협에 늘 대비해야 했습니다. 목신은 지금도 제주도의 울창한 숲과 깊은 동굴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혼자 남겨진 이들의 등 뒤에서 서늘한 숨결을 내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대의 제주도는 관광지로 변했지만 설화 속의 공포는 그 뿌리가 깊습니다. 화려한 풍경 뒤에 가려진 붉은 그림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목신과 그 신세의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이 땅이 기억하는 고통의 흔적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부른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저 앞만 보고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제주도의 붉은 그림자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포수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 동굴을 봉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바위 틈새로 흘러나오는 서늘한 냉기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목신은 물리적인 장벽이 아니라 마음의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주의 모든 인적 드문 길목에는 이름 없는 위령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목신에게 홀려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을 달래기 위한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비자림의 나무들은 기괴한 울음소리를 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나무에 깃든 목신들이 서로 대화하는 소리라고 믿습니다. 제주의 푸른 바다조차도 이 잔혹한 비밀을 모두 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낮과 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안개 낀 날은 특히 위험합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이 정말 인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목신의 사냥은 결코 끝나지 않으며 그의 굶주림은 천년을 이어왔습니다. 이 설화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경계의 기록입니다. 섬의 아름다움 속에는 언제나 치명적인 독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그림자 속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목신은 항상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제주의 붉은 그림자는 당신이 방심하는 그 순간을 노립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속에 작은 경고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섬은 다시 고요를 되찾고 비밀은 다시 깊은 땅속으로 묻힙니다. 그러나 바람이 멈춘 정오의 들판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제주도의 붉은 그림자, 그슨새와 목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공포를 통해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진실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